세계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최첨단 군사기술력,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요. 고작 수십 년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소위 잘 나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입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선 강해질 수밖에 없는 동북아 화약고 한복판에 던져져 있습니다. 당장 위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처럼 답도 안 나오는 막장공산주의 국가들 뿐이고 아래는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일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그저 허장성세에 불과했다면 진작에 잡아먹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이 과학, 정치,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숙해진 시대라 하더라도 힘이라는 본질적 가치의 강력함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절대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압축된 시간을 보냈기에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6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8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누구라 하더라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의 K9이 갖는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확실히 세계 점유율 70%라는 수치가 허투루 나올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는 다른 주장도 존재합니다. 현대 궤도형 자주포 중에 K9과 경쟁할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전 종료 후 전 세계적인 군축 기조와 군의연대화로 한국처럼 자주포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K9도 주인 없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소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으로 운이 좋았던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 대꾸할 가치가 있나 싶은 주장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K9이 블루오션을 장악한 게 아니라 K9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8개의 운용국들이 자주포를 자체 개발할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K9은 개발 과정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당대 최고의 초격차 기술들이 접목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시아 최초,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K9의 155mm 52구 경장 CN98 곡사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52구 경장입니다. 구경장이란 포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155mm 52구 경장이란 지름 155mm의 포구가 52개 늘어설 수 있는 길이의 포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계산하면 K9이 약 8m의 포신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현대에도 서방 세계 기준으로 155mm 52구 경장을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는 한국의 K9,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전 정도가 고작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M109A6 팔라딘조차도 155mm 39구 경장에 불과합니다. K9에 비하면 포신이 2m 이상 짧은 건데요.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즉 구경장이 클수록 자주포의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포 내부에서 장약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폭발 에너지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팔라딘의 사거리는 30km에 불과하지만 K9의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포신을 늘릴 수는 없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포신이 길수록 진동과 휘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총각을 다투는 전장에서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포신이 휘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쏠 때마다 명중률이 달라지는 화포는 최악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중량도 문제인데요. K9을 예로 들면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이나 나가지만 여기서 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톤 이상입니다. 여기에 포탑 중량까지 합치면 10톤을 훌쩍 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의 최대 속도는 시속 67km에 달합니다. 34톤의 팔라딘의 최대 속도가 시속 61km 남짓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K9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월한 성능을 갖추기까지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1989년 K9 초기 설계 당시 우리 기술진들은 국내 기술로 52구 경장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 여겨지던 독일조차 펜저하우비츠 2000용 52구 경장 주포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고할 사례가 어디에도 없던 건데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세계 정상을 목표로 잡은 만큼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보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뛸 생각부터 했던 것이라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5,000문 이상 많은 북한의 포병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우세를 점령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우리 연구진이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는 155mm 52구 경장 포신의 표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이 규정한 탄도 협정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협정에 나온 정보라고는 약실체적, 그러니까 약실의 부피를 3,556세제곱센티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오죽했으면 개발에 참여한 선임연구원조차 규정에 적힌 자료를 활용해 최소한의 안전설계조차 가능한지 막막할 뿐이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연구진들은 3,556세제곱센티라는 단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약실의 직경, 기울기 등을 바꿔가며 무한한 시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내야 했습니다. 또 어찌어찌 포신을 만들었어도 안정화가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계산과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33파운드라는 포강 내압력을 설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막상 수행한 실험에서는 강내압력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포신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견뎌야 하는 포미 장치와 장전 장치 등 포신이 포함된 무장 전체를 전부 개발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52구 경장의 포신 구동에 따른 하중 변화량은 K55에 사용된 39구 경장의 2배가 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들은 이론 모델을 산출하고 모사 실험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외국의 기술 견제는 물론 심지어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도전 끝에 수백, 수천 번 깨져나가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기술에 성공해낸 건데요. 이것도 모자라 명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포탑 정밀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기준 오차 범위를 1mm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K9의 명중률은 무려 90%에 달하는데요. 사거리, 화력, 명중률 뭐 하나 모자란 곳이 없으니 전 세계가 K9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급으로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실력도 모두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K9 자주포에는 개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싸고 빠른 무기체계로 이제 와서야 주목받는 듯 싶지만 사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미 K9을 개발 중이던 1980에서 1990년대부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지금부터 그 성과가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나토 표준, 이제는 한국 무기 체계에 붙여도 손색 없을 표제인데요. 그만큼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K2부터 공중전력까지 한국 무기 체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A-50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인데요. 심지어 한국 무기 광팬을 자처하는 폴란드는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미리 지불하고 제발 빨리만 만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등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FA-50은 이미 수차례 단거리, 중거리 임무에서 탁월한 성능이 입증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의 로우급 전투기로서 가장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FA-52 성능을 미들급으로 끌어올릴 블록20 개량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FA-50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훈련기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스펙이 좋고
그렇다고 주력 경공격기로 사용하기에는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하위급 전투기의 전반적인 성능이 강화되면서 더욱 높은 스펙의 훈련기가 필요해졌는데요. 여기에 카이가 미 공군의 고등 전술을 연기 사업을 계기로 FA-50의 수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 계획, 즉 블록 20 개량 계획을 발표하자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FA-50의 성능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도 그럴 게 블록 20 개량 계획이 적용되면서 FA-50은 그야말로 환골탈태나 다름없게 변화했습니다. 일례로 가장 핵심적인 개량점을 알아보자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와 중단거리 공대공 무장의 통합입니다. 이를 통해서 FA-50은 미사일의 사거리에 맞춰 여러 표적을 100km 동시 추적 공격하는 4.5세대 전투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받았던 공중급유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기존 444km에 불과했던 전투행동 반경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요. KF-21이 미들급 전투기에서 최강의 포지션을 차지했다면 FA-50은 로우급에서 선두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공군이 약한 나라에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로 FA-50이 블록 20 개량을 통해 시계 외교전, 통칭 BVR 능력을 확보하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FA-50 블록 20을 F5의 명성을 이을 전투기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5는 쉬운 정비성, 저렴한 가격, 편한 조종 난이도를 가치로 내걸고 수십 개의 미국 동맹국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한 나라였고 현재도 무려 19개국에서 현역으로 운용할 만큼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오죽하면 F5의 이명이 프리덤 파이터일 정도인데요. 이는 이름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F5의 훈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FA-50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공격기와 훈련기 36대를 도입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찰을 시작했는데요. 후보 기종으로는 한국의 FA-50과 인도 테자스, 중국 FC-1, 터키 헐젯 등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물량 일부를 생산할 것,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할 것, 공중급유가 가능할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밀었는데요. 이를 만족하는 건 한국, 인도, 터키 3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국가의 FA-50 테자스, 헐젯은 2022년 중순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FA-50 블록 20의 A사 레이더와 AIM-120 암남 탑재가 결정되면서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FA-50 도입의 초읽기에 들어선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2022년 말 말레이시아 공군실사단은 카이 본사를 방문하여 FA-50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받은 건 한국이 유일한데요.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FA-50이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현지의 유력 군사 매체에서는 노후한 미그 29기를 대체하기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FA-50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FA-50 블록 20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인데요.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이집트, 캐나다, 미국 등 무려 18개국이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경공격기, 로우급 전투기 분야에서 FA-50이 나토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어떤 무기체계가 한번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동맹국을 중심으로 비슷한 무기체계가 도입되기 마련인데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검증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산시장의 큰 손이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대공화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그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치중하느라 한국에게는 미개척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자 사우디는 자주국 방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무기 판매와 함께 제조 기술을 전수할 기술력을 갖춘 국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지난 2022년 11월 현재 사우디에서 가장 큰 실권을 쥐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결정한 것도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자주국방 실현을 목적으로 2023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사우디 투자부가 한국의 LIG 넥스원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는 예멘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격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공투와 고성능 복합대공화기인 BO2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2는 하나디펜스가 해외 시장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자주대공포인데요. 아직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요구 조건에 맞춘 다양한 성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왔던 무기 조달 체계 다변화와 현지 생산을 꿈꾸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길 조건인데요. 만약 UAE에 이어 사우디까지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결정짓는다면 중동에 아주 강력한 생산 기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 시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인데요. 대한민국의 2023년 방산 수출 목표액은 170억 달러 이상입니다. 하나로 약 21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는 적어도 2022년 이상의 액수를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방산 계약 같은 초거대 사업이 불확실함에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활약상을 보면 오히려 목표치가 낮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이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방산 시장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집계한 한국의 방산 시장 규모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